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박성현 작가의 아빠의 첫 동공부입니다. 100억대 자산가,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자. 저자 이력도 흥미로운데 전책 뒷면의 문구가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내 아이만큼은 월급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은 부모에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돈 버세요 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돈을 대하는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을 한번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그 노예의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 넘어가려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방법들이 2024년 오늘을 사는 당신의 상황에도 정말 적용이 가능할지 한번 같이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저자가 시작부터 세상을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사업가와 투자가라는 주인, 그리고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라는 노예.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는 수많은 분들한테 당신은 노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좀 반감이 들기도 했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직업의 귀천이나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돈과 나의 관계 설정,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봐야 해요.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인과 노예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죠. 저자는 월급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월급을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라고 표현합니다. 아, 지렛대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월급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걸 들어 올리기 위한 도구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책에 나온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월 400만 원의 급여. 이거 사실 1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의 월세 수입이랑 액수로는 같아요. 10억 원짜리요? 와. 엄청난 가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이 24시간 내내 돈을 벌어다 주지만 월급쟁이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직접 투입해야만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조를 깨고 나오라는 게 저자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월급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뭘까요? 책에서는 바로 절약을 꼽습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좀 고통스러운 단어인데요. 그렇죠. 보통 절약하면 무조건 안 쓰고 버티는 고행을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여기에 두 가지 명확한 규칙을 딱 제시해서 절약을 전략의 영역으로 끌어옵니다. 첫째, 절약의 기한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로 한정하고요. 둘째, 사치의 허용은 내 노동이 아닌 돈이 벌어온 돈에 한해서만 허락한다는 겁니다. 아, 이건 끝없는 고통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보상이 있는 일종의 게임 같은 거죠. 목표와 보상이 있는 게임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다르게 들리네요. 소비를 줄이는 게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군요.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요. 첫째는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 그러니까 총알이 많아지죠. 둘째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총 금액 자체가 낮아집니다. 아, 그렇죠. 생활비가 적게 드니까요. 네.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인 사람하고 150만 원인 사람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산 규모가 2배 차이 나는 셈이죠. 저자가 제시한 계산법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매월 1만 원을 아끼는 건 연 2% 이자율 기준으로 700만 원을 예금해야 얻을 수 있는 자본소득과 같다는 겁니다. 1만 원이 700만 원의 효과라니 대단하네요. 네, 작은 절약이 사실은 거대한 자본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죠. 그렇게 절약해서 종잣돈을 모았다고 치죠. 그런데 저자는 은행 예금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바로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라고. 네, 이 부분에서 저자가 본인의 실패담을 아주 솔직하게 공개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과세라는 말에 혹해서 20년 만기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연 2% 물가 상승률만 가정해도 현재의 1억 원이 20년 뒤에는 실질 구매력이 6,7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3분의 1이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원금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양, 즉 돈의 가치는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 말인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투자는 도박처럼 들리거든요.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너무 크죠. 저자는 이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하라고 조언하나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만약 이 돈을 전부 잃었을 때 내 삶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으면 투자고 예라고 답하면 그게 투기라는 겁니다. 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군요. 네, 저자는 본인의 경우 총 자산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공부입니다. 수영하는 법도 안 배우고 깊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듯이 투자 공부 없이 돈을 넣는 건 그냥 운에 모든 걸 맡기는 도박형이랑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절약하고 공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궁이 갑니다. 그런데 책의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정말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빚은 원수라고 무조건 빨리 갚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저자는 빚이 빛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 부분이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역발상이죠.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의 속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핵심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는 원리입니다. 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연리 1%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죠. 20년 뒤에 원리금을 합쳐서 약 1억 2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물가가 2%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년 뒤에 1억 2천만 원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8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나는 미래의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현재의 가치가 높은 돈을 갚는 셈이죠. 우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바로 저자의 내 집 마련 경험담이잖아요. 사회초년생 시절에 카드빚이 3천만 원이나 있었는데 해결책이 8천만 원을 더 대출받아서 1억 1천만 원짜리 집을 사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는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렇죠.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더 내는 상식 밖의 방법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재무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연 25%에 달하는 고금리 카드빚은 월 이자만 70만 원에 육박했어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구조였죠. 헉, 70만 원이요. 네, 이걸 연 5%짜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면서 월 이자가 33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을 갉아먹는 소비성 부채를 자산과 연결된 자산성 부채로 전환시킨 거죠. 하지만 그건 결국 집값이 올랐으니까 성공한 이야기가 된 것 아닌가요? 만약 집값이 떨어졌다면 더 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운에 기댄 전략을 모두에게 추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자가 성공했던 시기의 부동산 시장과 지금은 분명 다를 수 있죠. 저자도 그 위험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의 논리는 이거예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는 어차피 있어야 할 생존 필수품이다. 어차피 있어야 할 거다. 네. 어차피 월세로 매달 수십만 원씩 사라질 돈을 내 집의 이자를 갚는 데 쓰면 최소한 자산이라도 남는다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좋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 집에서 계속 살면 되니까 당장의 손익 실현과는 관계가 없다는 관점입니다. 월세처럼 공중에 사라지는 돈을 막는 방어적 개념으로 접근한 거죠. 그런 관점은 장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칼국수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게를 빌릴 게 아니라 대출받아서 사라고 조언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맥도날드가 사실은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동산 기업이라는 이야기와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책에 나온 예를 보면 월 임대료 100만 원짜리 점포를 2억 원에 매입하고 연 3%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사업의 리스크를 자산으로 해칭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좋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빚을 활용하는 법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인가? 저자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치킨집 창업 대신 닭고기 회사 주식을 사라는 비유요. 그 비유가 투자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몇 개인지 아세요? 글쎄요, 엄청 많겠죠.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고 하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내가 차린 치킨집이 성공할 확률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치킨을 계속 사랑하는 한 닭고기를 공급하는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확실한 개별 플레이어에 베팅하는 대신 산업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라는 아주 현명한 조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비유는 주식을 빌딩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주식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창을 떠올리는데 빌딩이라니요. 많은 사람들의 꿈이 건문주가 되어서 월세 받는 삶이잖아요. 저자는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을 온라인에 나만의 빌딩을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빌딩의 지분 일부를 사는 것 같다는 거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 건물과 비교하면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공실 걱정, 월세 연체, 세입자와의 갈등이 없죠. 건물 노후에 따른 수리비나 막대한 보유세 부담도 없고요. 그치만 건물 월세는 비교적 고정적인 수입인데 주식 배당금은 기업 실적에 따라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려는 의지가 강한지, 즉 배당 안정성을 분석해야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주가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산 빌딩 가격이 오늘 조금 올랐다고 팔고 내일 조금 내렸다고 안절부절 못하지 않는 것처럼요. 아, 중요한 건 그 빌딩에서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월세처럼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가, 바로 그 사실이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전략을 종합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듣다 보면 거의 게임 퀘스트 깨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죠.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사회초년생을 예로 듭니다. 1단계, 월급의 40%인 100만 원은 무조건 선저축합니다. 2단계, 그렇게 5천만 원의 종잣돈을 모으면 1억 원의 대출을 더해 1억 5천만 원짜리 내 집을 마련합니다. 그걸로 주거비를 고정시킨다. 네, 월 30만 원 이하의 이자로 고정시켜서 가장 큰 변수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가 중요한데요. 그 후의 목표는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매달 저축하는 100만 원 중 70%인 70만 원을 꾸준히 주식에 투자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연 10% 수익률을 목표로 4년 안에 1억 원의 금융자산을 만들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죠. 그런데 사실 연 10% 수익률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연 10% 수익률은 보장된 약속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저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은 구체적인 수익률 숫자가 아니라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꾸준히 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원칙 그 자체입니다. 오늘 아빠의 첫 돈 공부를 통해 돈을 대하는 우리의 관성을 깨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살펴봤네요. 월급을 지렛대로, 빚을 레버리지로, 주식을 온라인 빌딩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끼고 모으는 걸 넘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규칙을 내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실패들을 통해서 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라는 진짜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겠죠. 저자의 말처럼 아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가장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이나 배당주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낳는 실물 기반의 유형 자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는 현금 흐름은 없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암호화폐나 고성장 기술주 같은 무형 자산에 더 큰 매력을 느끼기도 하죠. 돈이 벌어온 돈으로만 사치하라 라는 저자의 원칙을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산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세계에서 주인의 접근 방식과 노예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